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약업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은 한용혜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약업신문은 우리 제약업계, 약업계의 한 증인으로서 지난 60년간 약업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꿋꿋하게 그 등불을 켜고 약업계의 길잡이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업신문의 그 전통은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약업신문이 이렇게 번번이 한 굽이 넘을 때마다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서 오늘 같은 이런 심포지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 진출을 큰 주제로 삼아서 이제 심포지움을 하는데 특별 강연과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서 개회사가 있겠는데요. 약업신문 함성원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약업신문 창간 6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특별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한국 제약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맞춤 전략을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 강연을 하시는 분, 좌장을 맡으신 분, 패널 토에 참여하시는 분 등 모두 국내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전문가 그룹의 리더들이십니다. 때문에 이번 심포지움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한국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신약 개발 역량 극대화를 위해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약업신문에 베풀어 주신 후의와 성원에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사장님. 네. 다음으로는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제약협회 조순태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순태 이사장님은 녹십자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제약협회를 지금 지난 2월부터 이사장으로 맡고 있는 조순태입니다. 오늘 한국보건의료계 대표 정론지인 약업신문 창간 60주년을 기념한 특별 심포지움을 약업신문과 함께 저희 한국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 강연, 연사와 좌장으로 또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행사장을 찾아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보건복지부에 박인석 국장님께서 와주신 거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은 제약산업계에 주어진 지상 과제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글로벌 시장 도전과 신약 개발인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 제약산업도 선진국 수준의 생산 인프라 구축과 R&D 역량을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만큼 세계 무대에서 많은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기 위해 가속도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신 이번 특별 심포지움은 세계 권역 국가별 제약시장 동향과 신약 개발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약업계를 대표해서 뜨거운 환영과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이 자리가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심포지엄에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창간 60주년을 맞이한 약업신문사 함성원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약산업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 제약산업은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제약산업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2년도 대규모 약가 인하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13년도에는 우리 제약산업이 다시 한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영업 마케팅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혈압 신약, 개량 신약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등이 해외 진출을 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민간 제약업계의 노력에 호응하여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개발과 투자 중심의 기업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차 인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고 올해에도 제2호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제약산업도 멀지 않아 반도체,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약업신문 창간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약업 종사자들이 우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고귀한 자리입니다. 활발한 의견과 토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약업신문사 그리고 한국제약협회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석 국장님.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오늘 심포지엄의 식전 행사를 대략 이제 마감하고요. 자, 이 다음 순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데 1부는 특별 강연 순서가 있고 2부에서는 패널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 대해서는 우리 아주대 학장님이시면서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님이신 이번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학장님 모시겠습니다. 약학대학 교수 한 20여 년을 하면서 제약을 무척 저 스스로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전공도 제약 산업과 유사한 약제약을 하면서 제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에 많이 어필도 하고 방향도 제시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올 3월부터 또 약학교육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을 맡다 보니까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제약교사의 실무 실습 관련한 1600시간 제약교사뿐만이 아니라 식약처도 보내야 되고 병원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수능과 같은 피트 시험도 치러야 되고요.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 자리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그 함 회장님을 비롯한 이 야곱신문 60주년 또 행사에 이렇게 또 자정을 맡게 되고,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2년 전에 동암 야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신과는 또 많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초빙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늘 이 창간 60주년 기념 행사를 더불어서 오늘 특별 심포지움이 보면 한국 제약 100년 글로벌 시장 진출 맞춤 전략이에요. 상당히 제목이 멋있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운 제목인 것도 같습니다. 요즘에 국내 시장에 여기 우리 박인석 국장님 평소 청와대에서도 자주 그때도 뵙고 요즘에 행사장마다 자주 뵈서 반갑습니다만, 오늘 이 한국제약의 이 국내 한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글로벌로 가냐. 삼성 반도체가 다 먹어도 400조고요. 현대그룹이 이 자동차 시장을 다 먹어도 600조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제약 이쪽은 1000조라는 얘기를 제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제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 성장 동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제약이 어떻게 또 글로벌로 갈까? 오늘 참 귀중한 이 패널의 발표자들을 제가 모신 거 보면 우리 그 이종욱 국장님, 함 회장 이종욱 국장님 참 많이 애쓰셨다는 걸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제가 맡는 제 1부 특별 강연은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PTC 바이오 전무신 우리 문영춘 박사님이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유나이티드 대학이 뭐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고 뭐 여기저기 해외 공장도 있는데, 특히 개량 신약을 기점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 우리 강덕영 사장님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거에 중심 역할을 하시는 우리 정원태 전무님께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두 번째 톡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실 범부처 산업이 교육부하고 산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이 단계적으로 많은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돈을 1000억씩 이렇게 해서 기업하고 해서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우리 단장님께서는 또 의사이시기도 하고 임상 업무라든지 많은 R&D, 사실 의사의 본연의 길을 가지 않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 범부처 신약개발 단장으로 우리나라 신약개발 지원 방안이라든지 컨트롤을 하고 계셔요. 이 세 분의 귀중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로 가는지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볼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저희가 또 2부 섹션이 있으니까 그때 또 심도 있는 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약개발 전략에 대해서 우리 문영춘 미 PTC 바이오 전문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문영춘 박사님은 간단히 여러분 패널 안내에 있겠습니다만 서강대하고 카이스트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를 미국에서 하시고, 또한 박사를 하시고 화학연구원이죠. 이제는 그 당시는 화학연구소였지만 연구원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한용혜 박사가 하는 카스 BP, 그 전은 우리 한용혜 박사가 회장이었는데 거기 회장도 역임하시고 GP콜 현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영춘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영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나름대로 그동안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업무들이 어떤 게 있을까, 또 한국이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일까, 저 나름대로 고심한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한번 같이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여기 위에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제약 기술들이 어떻게 변천해 나갔는가, 지난 30년간 어떻게 변천해 나가, 큰 굵직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거의 한 10년간 그 스몰 몰레큘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바이올로직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실정에 얼만큼 부합되고 또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거의 뭐 말씀드렸는데 합성 신약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부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큰 제약회사들이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실정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여기 있는 뭐 Vertex, Alexion, ICIS, Prozenza, Sarepta, 뭐 저희 회사도 있고요. Dice RNA, 그다음에 Intercept 이런 회사들을 실례를 보여드리면서 이 조그만 회사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제약 인더스트리에 몸담기 시작한 게 한 25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지난 30년을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80년대 그때 항상 붐이었던 게 Rational Drug Design.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Vertex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사장은 이제 Structure Based Drug Design 혹은 Rational Drug Design 가지고 많은 약들을 개발했고 타겟에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거의 알고 있는 그런 타겟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Rational Drug Design 같은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타겟을 잘 모르고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프로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덕티비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 1990년도 이때는 이제 컴비나토리얼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그동안 한 케미스트가 만드는 게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 1년에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컴비나토리얼 케미스트리를 이용하면은 그거에 뭐 10배, 100배의 숫자의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컨셉적으로는 많은 숫자를 만들면은 그 중에서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얘기하던 게 뭐 보통 10,000개 정도 만들면 그 중에 드러그 캔디데이트가 하나 정도 나온다. 이런 컨셉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그 어프로치였어요. 돈을 상당히 많이 들였고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인스트루먼트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됐어요. 지금 HPLC 컨셉이라든가 그다음에 SA 하는 방법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때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티바디 시대가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거의 여기에 계신 분들 뭐 최근 지난 5년간 삼성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그 안티바디에 이제 쫓아가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라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있고 요즘 안티바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꽤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벌써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안티바디 타겟이 별로 없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있고요. 새로운 약들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셉추얼리 지금 RNAi, 뭐 RNAi나 siRNA나 RNA 타겟팅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요즘 각광받고 있고요. RNAi는 사실은 머크나 로시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RNAi 자체를 약으로 개발하는 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거를 신테티컬리 하게 되면 아마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큰 극지를 봤는데 과연 우리한테 맞는 게 무언가를 제 나름대로 여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이제 약을 만들면 이제 스몰 몰레큘과 라지 몰레큘 이렇게 바이올로직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스몰 몰레큘 하면서 이제 이게 신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지네릭 드러그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지네릭을 많이 했고 혹은 계량 신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합성적인 약을 많이 했고요. 요즘은 이제 바이올로직스, 바이오시밀라 이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나름대로 이미 혹시 제가 미스하고 결론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일부러 앞에다 결론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우리나라에서 회의되는 것들은 많은 회사들이 유행을 너무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그래서 어디에서 바이오시밀라, 뭐 바이올로직스 얘기가 나오면 그쪽으로 뭐 30%, 40%의 재원을 쉬프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스트렝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 방향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항상 미스하게 되죠. 중요한 포인트를.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RNA 자체를 타겟팅하는 게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잘 벤치마킹하면은 저희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귀병, 제가 하고 있는 분야도 희귀병이고 제가 하고 있는 분야도 RNA 타겟팅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희귀병이 지금 희귀병 쪽을 하게 되면은 그 큰 제약사들한테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앞서가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해도 거의 엇비슷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신약, 지금 큰 회사들이 합성신약을 많이 버리고 있는데 이 버리는 기회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어프로브된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합성신약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큰 회사들이 항상 이렇게 스몰 몰레큘에서 바이올로직으로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많이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는 지금 스몰 몰레큘하고 라지 몰레큘이 이제 78대 22. 하지만 이게 앞으로 뭐 2018년도에 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가운데. 이게 100개 가장 잘 팔리는 약 100개를 본다면은 2013년 그러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그 스몰 몰레큘 66% 그리고 바이올로직스가 34%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2018년도가 되면은 거의 비등해진다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큰 회사들이 많은 그 스몰 몰레큘 리서치를 줄이고 그 바이올로직스, 안티바디 특히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거대 회사 이제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을 분석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 뉴저지가 그 지난 20년간 혹은 30년간 미국의 모든 빅 파마들이 다 웅집돼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래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빅 파마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숫자가 반틈으로 다 잘렸습니다. 근데 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많은 부분이 특히 합성 분야, 합성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인도로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줄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당시 5명이 시작해서 지금 현재 8,000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캠파트너 여기도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 CRO 비즈니스를 하는 데인데 여기도 2,000명 정도 되고요. 신진이라고 인도에 있는 회사 여기도 이제 1,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보다는 사실은 중국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합성 몰레큘은 중국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뭐 이렇게 그 CRO 비즈니스를 주는 덕분에 거저 배우는 거죠. 합성 기술이라든가 타겟이라든가 이런 걸 거저 배우니까 앞으로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거대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쪽에 너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큰 회사들은 인수합병, 멀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회사들이 멀지하면서 대개 멀지하게 되면은 약 20%의 엠플로이들을 레이오프를 합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뉴저지만 해도 거의 뭐 30만 명이 있던 직원이 15만 명밖에 안 남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인수합병 문제는 중소기업들,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밸리언트라든가 셀진, 길리아드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셀진 같은 데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래서 이제 조그만 회사들을 많이 사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차후에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큰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스핀오프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회사가 에봇이라고 생각되는데 에봇은 에봇과 앱이 둘로 나눠서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아주 비전이 있는 회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파이저도 적어도 3개나 4개 정도로 스핀오프가 한다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은 아마 스핀오프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요번에 이벨레이트 파마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해에 어프로브된 약입니다. 근데 여기 숫자들이 약간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건 이벨레이트 파마에서 나온 숫자인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39개가 어프로브 됐고요. 지난 10여 년간 가장 많은 숫자의 신약이 어프로브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27개, 여기는 33개로 나와 있는데 27개가 어프로브 됐습니다. 비록 숫자상으로 보면은 줄어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어프로브 된 약이 앞으로 5년 후에 실제로 팔릴 양으로 보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회사죠. 연도죠. 2013년도가. 물론 이제 2012년도도 상당히 성공적이고요. 그럼 좀 더 아날라이즈 하게 되면은 이게 작년에 어프로브 된 약이 앞으로 5년 후에 얼마나 팔릴 것인가 이렇게 본 것을 탑 10을 잡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작년에 어프로브 된 약이 총 27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의 신약이 어프로브 됐는데요. 그동안 바이올로직스 약들이 매년 거의 한 9개 정도씩 어프로브 됐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딱 2개만 어프로브 됐고 나머지는 다 합성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항체는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스몰 몰레큘하고 컨주게이트해서 만든 거니까 새로운 약이라고, 물론 새로운 약이긴 하지만은 그 본래 이미 알려져 있는 항체에다가 사이토톡식을 붙여서 만든 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숫자들을 상당히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솔발디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이제 작년 연말에 혹은 올 초에 프리딕트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5 빌리언을 팔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이거 아날라이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날리시스는 아주 빗나간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바로 올해 작년 12월 6일 날 승인을 받은 약인데 올해 지금 프리딕트하는 거는 거의 올해만, 그러니까 5년 후가 아니라 올해 8 빌리언을 팔 것이다. 이렇게 프리딕트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6 빌리언 정도는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크 세일은 지금 익스펙트 하기를 아마 9 빌리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인받고 다음에 6 빌리언이건 8 빌리언이건 팔게 되는 약은 아마 리피터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신약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어프로브된 약 27개 중에 25개가 합성 신약이고 항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항체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뭐 10개 정도, 바이올로직스가 10개 정도, 이렇게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다음은 2가지 자료입니다. 하나는 이쪽에 있는 랭킹은 빅파마 랭킹이고요. 왼쪽에 있는 랭킹은 직원들,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보트해서 우리 회사 좋은 회사 이렇게 이제 선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데는 빅파마는 실제로는 7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70%는 다 조그만, 그러니까 빅파마는 아닙니다. 특히 여기 리제너론이나 제넨텍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크죠. 근데 벌텍스 상당히 작은 회사입니다. 그 에비가 이제 에봇하고 갈라지면서 오히려 비전이 생긴 그런 회사인 케이스고요. 심지어는 여기 인도의 바이오칸이라는 회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 등등 많은 회사들이 빅파마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볼 때는 좋은 회사라는 개념을 봤었을 때 여기 6가지 카테고리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개 회사한테 아까 뽑혀진 20개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를 보면은 우리가 진짜 퀄리티 있는 리서치를 하는가? 이거에서 보면 19개 회사가 다 자기네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진짜 우리 회사가 비전이 있는가?
14개 회사가 우리 회사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티브한 리더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엠플로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혹은 엠플로이들을 얼만큼 잘 다뤄주느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 비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우리가 하이 퀄리티 리서치를 하고 있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빅파마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좋은 리서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빅파마 탑 20 회사가 전 세계 리서치 펀드의 80에서 거의 85%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비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그만 회사들, 이런 데들이 왜 제가 이런 회사들이 비전이 있다고 부르짖고 있느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액이, 마켓캡이 조그만 순서부터 큰 데까지를 보여드린 케이스고요. 프로센사, 아주 조그만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에 있고 85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켓캡은 237 밀리언, 그러니까 2,4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다이스 RNA, 본래는 이제 다이스 RNA에서 나온 회사예요. 본래 이름은. 여기는 직원이 24명인데 마켓캡은 6천억이 넘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제 13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는 15년 만에 드디어 이제 IPO 작년에 갔고, 현재 회사 가치는 약 거의 1조 가까이 되고요. 직원은, 이 자료는, 이 인플로이 숫자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현재는 약 18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마켓캡은 거의 1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저희는 스몰 몰레큘 하고 있는, 물론 타겟은 RNA를 하고 있고 희귀병 위주의 리서치를 하고 있지만 스몰 몰레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세라타, 여기는 거의 1빌리언 정도 되고요. 146명. 아이시스, 여기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30년이 넘는 회사인데 5빌리언이 되고 있고요. 안타이센스 약이 없었는데 2개의 약을 어프로브 받았습니다. 아이시스가. 그 다음에 인터셉, 이따가 아마 이 회사를 매우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은 50명밖에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거의 8빌리언 마켓캡이 됩니다. 직원은 50명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스몰 몰레큘이고 올판 드러그, 아직 약이 없습니다. 지금 임상 3상이 지금 올 중반 정도의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벌텍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그 스트럭처 베이스드 드러그 디자인, 레셔널 드러그 디자인 쪽에 했던 데인데 여기는 지금 17빌리언, 18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요. 직원은 한 1,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알렉시온이라는 회사가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올판 드러그 약이 하나 있는 회사인데 현재 31빌리언 이상이 되고 있는 회사고 직원은 약 1,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마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벌텍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셔널 드러그 디자인을 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여기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그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그러니까 스트럭처 베이스드 드러그 디자인으로 제일 하기 쉬운 분야 중에 하나가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인데 그거 가지고 재미 못 보고 CF 드러그,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드러그 가지고 클라이더코 가지고 이게 재작년에 어프로브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환자들의 전체 CF 환자의 4%밖에 치료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 덕분에 17빌리언 컴퍼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카이네이즈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트럭처 베이스드 드러그 디자인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카이네이즈 프로그램 가지고 있던 걸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경매에 붙여서 원하시는 분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판 드러그로 모든 포커스를 올판 드러그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 중에 하나가 알렉시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커넥티컷에 있는 회사인데 약 하나밖에 없어요. 약이 이제 처음 어프로브된 게 2007년도고요. 이미 2012년도에 1빌리언 이상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팔리고 있는 약 중에서 제일 비싼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한 환자당 1년에 드는 비용이 실제로 환자는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에서 3,00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비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판 드러그를 할 겁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RNA 타겟팅 하는 회사들만 묶어놨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고요. 여기 다 비슷하게 안타이센스를 하는 데입니다. 안타이센스가 아시다시피 안타이센스가 상당히 언스테이블 하고요. 그래서 이걸 스테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옥시젠 대신에 설프로 리프레이스를 한 거고요. 이 경우에는 몰포리노 그룹을 해가지고 이쪽 슈거링을 바꿨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이 회사는 안타이센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안타이센스는 아시다시피 그 오럴리 바이오 어베러블 하지 않고 인젝션을 해야 되는 그런 약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지금 저희 회사도 그 동안은 브로드하게 그 캔서 쪽도 많이 했고요. 그 안타이박테리얼 지금도 안타이박테리얼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능하면 지네릭 디스오더 쪽으로 더 많은 포커스를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 약 이름 에텔루렌 약은 지금 2008년도에 임상 피보탈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래서 거의 페이스 2B인데 그 실험을 해가지고 그 당시 페이스 2B인 상태에 젠자임한테 업프런트 페이먼트를 100 밀리언 받고 라이센스 아웃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데이터가 파지티브에서 약간 부족해서 어프로브를 못 받는 케이스가 돼서 다시 다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은 것을 저희가 다시 임상을 하고 있고 지금 DMD, 두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에 대해서 지금 220명 환자를 가지고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54개 사이트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들어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페이션트를 지금 저희가 리크루트 하려고 그런 건 거의 13명에서 20명.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PI를 제가 만나 뵀는데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다른 미팅에서 보여드린 예가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 페이스 2B 했던 거를 다시 리애널라이즈 해가지고 그 클리니컬 디자인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만 되면은 아마 페이스 3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RNA 타겟팅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티센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이센스와 스몰 몰레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스몰 몰레큘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오럴리 딜리버를 하고요. 안티센스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안티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죠. 안티센스에 대한 컨셉을 이미 RNA 바인딩 사이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스몰 몰레큘은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코스트라든가 오럴 바이어빌리티라든가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면에서 보면은 스몰 몰레큘이고 저희 회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누가 하신다면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저희도 했으니까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스 RNA 이 회사도 이제 RNAI를 직접 약으로 이제 딜리버리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 직원은 23 거의 버추얼 컴퍼니죠. 24명 가지고 했는데 회사는 지금 상당히 마켓캡은 큽니다. 오늘의 톡 중에서 가장 그 각광을 받아야 되는 회사가 아마 이 회사라고 생각되는데 이 회사 인터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은 이게 본거지는 뉴욕에 있고요. 직원이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약은 스몰 몰레큘이고 이거는 이제 바이럴 애시드 애널로그입니다. 근데 지금 임상 3상 하고 있고요. 3상 프릴림 데이터가 인터림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서 2년 전에 IPO 나갈 때 IPO 값이 15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그러니까 11월
그러니까 2013년 12월에 스탁 프라이스가 50불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약 45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O 나간 거에 비해서 거의 30배가 오른 케이스이죠. 그러니까 좋은 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8빌리언 달러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타겟하기는 어프로브를 받으면 약 750에서 800불 정도를 타겟한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11빌리언, 12빌리언. 그 몇 년 전에 파마셋이 길리아드가 파마셋을 11빌리언 주고 샀죠. 그와 유사한 케이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래 왔는데 앞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올판 드러그 하면은 올판 드러그 돈 안 된다는 그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아까 알렉시온 케이스 약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30빌리언 회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인터셉 같은 경우는 아직 약이 어프로브도 안 되고 임상 3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8빌리언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게 중요한 타겟을 잘 알고 하시면은 충분히 인터셉과 같은 회사, 알렉시온과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약 경우만 해도 27개의 약이 어프로브 됐는데 그중에 25개가 합성 신약물입니다. 바이올로직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바이올로직스 쪽으로 너무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바이올로직스 큰 장점이 있죠. 스페시피시티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데 그가 안티바디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타겟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남 쫓아서 안티바디만 쫓아서 할 것이 아니라 스몰 몰레큘도 길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런 것들을 여기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실제로 올판 드러그 우리가 이제 올판 드러그 중에 약 30배에서 40%는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암제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항암제 하시면은 그 중에서 특히 인디케이션을 항암제 쪽으로 하시면은 일단 그러니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고요.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전임상까지 드는 비용으로 보면은 돈 조금 들어가는 케이스는 약 100억 정도, 많이 들어가봐야 한 3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올판 드러그를 하게 되면은 큰 장점은 임상에서 드는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3상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220명 환자를 하게 되면은 임상 3상에서 드는 돈이 3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조그만 회사도 300억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300억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임상 2상 제가 그 값을 비록 결국에 가서 라이센스 아웃 하든가 마켓을 쉐어를 하든가 그런 경우일지라도 임상 2상과 3상 단계까지 끌고 올라가면은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받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상 2상까지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면은 저희 PTC도 하고 제가 다니는 PTC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 회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시간이 약간 지체되고 또 이 패널에서 또 디스커션이 있지만 혹시 귀한 기회니까 질문을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KTNJ 전용관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희귀 질환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런 게 보면은 동물 모델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동물 모델을 만들어줬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예, 희귀질환 타겟이 희귀질환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타겟이 8,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것만 찾아다니면 끝없이 없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은 안 보여드렸는데 스파이널 머스큘러 애트로피라는 디지즈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작할 때 애니멀 마들이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전임상 하기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의 거의 마지막 단계. 요때 이제 로시한테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프런트 저희가 30 밀리언 받았고요. 그 마일스톤까지 하면 460 밀리언입니다. 로열티 빼고. 그리고 지금 일상에 그 5번째 도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니멀 마들이 없는 거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첫 번째로는 애니멀 마들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일단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적어도 200가지 이상 디지즈가 있거든요. 뭐 렛 신드롬 같은 거, for example,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애니멀 마들들이 있어요. 그 저희가 저희 회사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넘어갔는데, 이거는 눈병입니다. 결국 이제 장립이 되는 요쪽이요. 아니리디아. 이거 눈병인데 애니멀 마들이 있어요.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렇지. 그리고 애니멀 마들 없는 거는 손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세컨더리 에세이가 없는 것도 손 보면 안 돼요. 세컨더리 에세이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 다음에 애니멀 마들이 있어야지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시작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 있는 것들도 지금 손 안 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우리 전영관사 이 정도면 되시겠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문영천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원태 전무님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뭐 약대 나오셔가지고 중앙대 낙대 나오시고, 그 이후에 일양, 한미 계속 보니까 제약교사도 다 하시면서 글도 많이 쓰시고, 제가 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중한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담은 그런 노하우에 귀중한 강연을 해주실 거로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저희 회사가 한국 제약 산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좀 이렇게 독특한 그 개발 전략과 그다음에 글로벌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봐라, 이런 자리로 알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회사, 뭐 어떤 회사인지를 아셔야지 쟤네들이 왜 저런 전략을 했겠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회사 소개를 좀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당면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을 생각을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7년에 세워가지고요, 아직 뭐 30살도 안 된 그런 어리다고 할까요, 청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장님은 본래 영업을 하시던 산도스라는 그 다국적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랑을 하자면은 포브스지라고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지. 거기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0대 1조 이하 기업에서 20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건 빼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이 꼭 이거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넣었습니다. 집어넣는 김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저희만 선정된 게 아니라 유한양행도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있고 유한양행이 있고 두 개가 이제 선정이 됐다가 2012년인가 유한은 좀 빠지고 또 저희가 또 한 번 선정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당면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제약 기업들이, 제약 경영자들이 다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항상
그 정부에서 건보 재정,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수가로 억제하든지 약가로 억제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항상 건보 재정은 악화가 되게 마련이죠.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베이트가 사회 문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시장 경쟁이 하도 이제 많은 제약회사 한 400개 된다고 하는데요. 전부 다 도메스틱 마켓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약물이 너도 가지고 있고 또 저기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겁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 보시면은 항상 비판받는 거지만은 글로벌화의 비율, 니네가 만들어내는 물건의 10%밖에 해외 수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항상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에도 배치가 되고요. 그런데 다른 산업도 다 못 나가면 되는데 아까 우리 이범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현대자동차 600조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고 삼성 같은데 스마트폰 그게 시장이 뭐 후진국에는 없을 것 같아도 400조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하면은 제약은 이제 이 비판을 많이 더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물질 특허가 도입이 돼서 남의 거 함부로 이제 그 지적 소유권을 갖다가 쓰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해라. 가격의 이점이 있건 실력의 이점이 있건. 그래서 그런 게 지금 FTA 한미는 타결이 됐고 카나다 또 뭐 타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회사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원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월급이 항상 오르니까요. 원가는 오르고 이익 구조는 점점 나빠지는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마 지금 그 경영자 분들이 많이 원로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진짜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인물 진짜 저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핵심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선수층이 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들필더가 나가면은 대체할 미들필더가 없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물론 해외에 아까 미국의 경우 뭐 해서 많은 회사들이 좋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핵심 기술을 이전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게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제약회사라는 게 양극화되겠구나. 이제 잘 나가는 회사, 그 다음에 망할 회사 이렇게 양극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거나 그 다음에 연명하는 회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잘 팔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팔지 못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회사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제약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이 그 굉장히 그 효율적인 건강 보장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그 국장님 오셔서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양의 돈을 투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건보라는데 그래서 2.5% 정도 투여를 하는데 그래도 의료 혜택은 세계 10위권 안에는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총생산의 14%를 투여를 하는데도 의료 혜택에 있어서는 보험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세계 30위권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7% 투여를 하는데 세계 1위. 그래서 결국은 뭐 오바마 시코라는 영화를 보셔서도 알지만은 그 의료보험 제도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약업이 한 100년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뭐 한 117년 됐다고 그럽니다. 117년.
근데 이제 117년이나 된 오래된 산업이 처한 현실은 뭐냐 하면은 이제 밤낮 여론에서 뭐 욕이나 먹고 이렇게 뭐 리베이트 썼다느니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낙찰이 어떻게 됐느냐 뭐 또 저 의사들하고 쌍벌자를 해야 되겠다 뭐 계속 언론에 작년에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약에 쏟아지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골목대장형 산업이다, 안방장군형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의약품 중에 해외에 파는 건 10% 정도.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의약품 중에 내수용으로만 10%를 쓰고 나머지 다 수출입니다. 90%가.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글로벌 화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나라, 허름하고 뭐 한 것 같아도 인도만 해도 60%가 다 해외 수출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가. 그래서 뭐 앞으로는 건보라는 그 제도 하에서 우리 제약 산업이 이제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해도 건보 재정은 축소를 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하는 거는 뭐 변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거냐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뭐 모든 회사 다 마찬가지로 뻔한 소리 하네 이러시겠지만은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R&D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이 갖지 못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R&D 잘 해도 해외에 팔지 못하면 꽝이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R&D와 글로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네 회사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실력 있는 회사 같지도 않은데 뭘 가지고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장사를 할래? 제네릭 가지고 할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시면요. 이 양반이 그 제약 평론가라고 합니다. 제약 평론가. 그래서 제약 산업에 대한 평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증권회사 아날리스트들이 많이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제약 평론을 하시는 미국 제약 평론가인데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했더니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약 산업이 이제 큰 공경에 처해 있다. 새로 만들 신물질 신약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들이 왜 신약이 나오면 그렇게 비싸야 되느냐. 그게 과연 니네 연구개발비라든가 정확히 반영을 한 거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살 길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R&D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조금 꼼수를 부리자면은 제형을 더 개발을 한다든가 개량 신약을 한다든가 특허 소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후발주자가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그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한국 제약 기업이 뭐 많이 팔면은 한 8천억, 9천억 팔고요. 적게 팔면은 뭐 아주 뭐 못 파는 회사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도요타랑 뭐 경쟁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북미 시장에다가 에쿠스, 제네시스 판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엑셀이라는 허름한 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주로 흑인들 상대로 장사를 했다고 싸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이 직장에 일은 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값은 싸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먹혔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개량을 했습니다. 이 엑셀이라는 자동차에 개량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엘란트라입니다. 엘란트라는 뭐 대단한 개량한 거 굴러가는 거 똑같고 회전하는 거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뭐냐? 그 차체 껍데기는 조금 커 보이지는 않는데 속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넓다. 그러니까 레스 벌키하고 모아 루미하다. 그런 개념으로 이게 아주 불티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 한국 사람은 자동차 잘 만드네. 그래서 그 다음에 소나타, 그 다음에 그랜저, 그 다음 제네시스, 2013년 북미 올해 대형차 또 선정되고 한 것. 그래서 우리도 제약도 가랭이 찢어지게 지금 여기서 여기로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단계별로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산업에서 단계화를 시켜가지고 제네릭 물론 뭐 어느 회사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아예 인크리멘탈리 모디파이드 드럭 해서 좀 스탠다드 같은 IMD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남아서 돈을 좀 벌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장을 좀 독과점할 수 있는 개량 신약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돈을 벌어서 여력이 남으면은 뉴몰레큘러 엔티티를 하자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 회사가 개량 신약에 주목을 했느냐? 제네릭 팔아가지고 남지가 않습니다. 왜 남지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그 신문 지상에 보면은 제네릭을 이제 해야 되겠다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제약 산업이 저비용 산업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은행 다음에 월급이 많은 데가 제약업계라고. 그러니까 저비용 산업도 아니니까 인도 애들 시프라, 람박시, 닥터레디 하는 것처럼 저임금 가지고 저투자하고 다량 생산해서 경제성의 원리를 실현하겠다? 이게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이면 좋겠죠. 혁신성이 무지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혁신이라는 게 혁신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임상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임상. 근데 임상이라는 게 경제성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천억 버는 회사한테 글로벌 임상을 3천억 들여서 해라. 그럼 어느 오너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러면 아까 제약 인력들이 있습니다. 약대 나온 친구, 뭐 약대뿐만 아니라 모든 데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손기술이 있어요. 그 제재 기술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별화를 해서 이제 IMD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았는지 다행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건 이제 그 스페인 애들이 알미라 프로데스 파마라는 회사가 개발을 한 그런 API였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대웅제약한테 라이선스를 줘가지고 대웅이 한 500억 시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컴플라이언스 한 번 먹도록 24시간 작용을 하도록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개선한 그런 IMD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기까지는 또 우여곡절이 또 많았죠. 조그만 회사가 그렇게 뭐 임상 비용 많이 투여해서 되겠냐? 그거 되면 어디다 팔래? 뭐 이런 소리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뭐냐? 세계 시장에 들고 나갔습니다. 세계 시장에 들고 나가가지고 물론 제일 처음에 접촉한 회사가 알미랄 프로데스 파마입니다. 지네들이 개발했으니까 물질은 만료가 됐고 그 다음에 제형을 좀 더 아까 뭡니까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을 할래? 이거 가지고 했더니 알미랄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테바한테 팔았습니다. 테바한테. 그래서 테바는 이제 유럽하고 일부 국가하고 이제 아메리카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노피랑 바이엘이랑 이제 같이 코 디벨롭먼트를 하는 품목인데 요거는 저희가 좀 더 빨리 했습니다. 이게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두 개 따로따로 먹는 걸 복합을 시켰습니다. 그런 프리퀀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그냥 국내 CJ하고 코마케팅 계약을 해서 CJ가 뭐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실로스타졸이라고 일본의 오츠카라는 회사가 개발을 한 건데 일본 애들이 개발은 잘 했는데 글로벌화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제일 크고 일본이 그 중에서 99% 차지하고 나머지 짜금짜금한 시장을 개척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중국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또 원칙 글로벌화하는 원칙은 뭐냐면 광역화라는 것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산업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그 나라에 등록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화, 뭐 제약시장이 다 어느 나라랑 비슷할 것 같아도 나라마다 인종마다 또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나라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아까 이범진 교수님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미국 같으면은 한국 사람 여기서 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장 하나, 필리핀 사장 하나, 지사장 하나, 베트남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 나라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조금 생각을 넓혀보면요, 저희가 어떤 약이라는 상품을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렌트를 팔 수도 있어요. 제약이라는 게 꼭 약 만드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 짓는 기술, GMP 짓는 기술, 그 다음에 그 GMP에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기술, 이런 거를 패키지로 이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오셔서 우리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렌트 패키지 익스포트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건 뭐 말미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뭐 이게 아직 어린 제가 이렇게 원로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경영자가 꿈이 조그마면은 회사는 딱 그만큼 되는 거고, 처음에 꿈을 원대하게 꾸면은 회사가 또 그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홈플러스 회장이 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이건 조직이건 나라건 꿈의 크기를 넘어서는 조직을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하시면은 꿈을 크게 가지시고 시작을 해주시죠. 이게 제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원태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일단은 질문은 추후 패널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우리 연자가 시간이 이미 약속된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었지만 서두르겠습니다. 아까 그 큰 회사가 항상 좋은 게 아니다는 그 강연하고 우리 문영춘 박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원태 박사의 그 또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현지화나 차별화 전략, 이런 많은 것들이 좀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좀 길이 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발표해 주실 우리 그 이동호 단장님께서 신약개발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 이동호 단장님께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또한 아산병원의 임상연구센터도 하시고, 사실은 그 회사에도 삼양사도 또 계셨고, 그래서 꼭 대부분 의사가 진료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의사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또 글로벌 진출이 한결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신약개발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동호 단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부탁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야급이 117년이고 그 다음에 신문이 60년을 지내왔다는 걸 보면 현대사에서 볼 때 기업이 30년을 넘기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일단 야급신문 60주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요,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한 게 과연 지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투자와 지원 간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글로벌이라는 이야기를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국수주의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중국, 일본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놈, 떼놈하고 이렇게 감이 없이내길 수 있는 국민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제일 중심에 있을 때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말이 통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약청도 항상 글로벌에서 제일 먼저 허가를 내주고 싶어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려면 일단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거든요. 적어도 지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어느 정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는 자료 중에서 페이스 1, 2, 3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수가 엄청나게 많죠. 3,700, 1,900, 그 다음에 마지막엔 아주 적어졌지만 이 파란색 바가 전부 다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 드럭으로서 임상에 들어와 있는 약들이 무려 한 6,000개 정도가 있고 그 뒤로 프리클리니컬 이전에는 엄청나게 더 많겠죠.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에서 유래한 페이턴트가 과연 미국이나 유럽의 바이오벤처는 엄청나게 많은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오리지널 페이턴트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놀랍게도 미국의 대학이 미국의 벤처의 거의 다를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한 4군데 대학만 유럽에서 파스텔 연구소하고 이스라엘의 대학 2개, 그 다음에 주리 대학 하나 정도 외에는 전 세계의 아카데미에서 그럴싸한 페이턴트를 내준 데가 없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헬스케어 섹터나 라이프 사이언스 섹터에서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2등이 영국, 3등이 독일, 4위가 일본, 근데 놀랍게도 5위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지하는 앞으로 향후에 헬스케어 섹터의 강자가 될 사람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한국은 과연 어디쯤 와 있나? 그 다음에 저희 본부저 신약개발사업단은 지난 한 3년간 연구개발을 지원해드린다고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재 신약개발 현황은 어디쯤 와 있는가? 그 다음에 글로벌, 조금 전에 정 전무님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진출이 꼭 신약으로만 해야 되는가?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볼 때 나는 어느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글로벌로 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뭐 제가 외국에서 가서 많이 발표할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 50년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룬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중국하고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큰 나라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주이시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고 중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만 이만큼 일어선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고 싱가포르도 역시 미국에 기대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는 워낙 작은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구자분들을 많이 만나면 정부의 투자가 적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절대 밸류로 보면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이게 돈입니다. 원의 사이즈가 돈인데요. 우리가 영국 정도 많은 돈이 R&D에 투하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의 숫자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5,000명 이상의 잘 교육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안 되죠?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의문입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전기전자하고 정보통신은요, 오늘 국장님 일찍 가셨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하하는데도 아직도 정부가, 여기 파란색 바가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각 산업에 정부 R&D의 분포도인데 이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옛날에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면 정부가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에 거의 모든 R&D 비용을 넣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조금 보건의료하고 생명과학 쪽을 보면 절대 밸류가 적긴 하죠.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성공한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 빨리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스테이크홀더가 전기전자, 정보통신,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데는요. 사실은 졸업생이 거의 한두 학과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약은 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나 다 전문가들이라서 서로 협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정부 어떤 압력을 가할 때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나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나로우 발사 한 번으로서 앞으로 한 10년 먹거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약은 여전히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인프라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덕담만 하고 오라고 우리 사업단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프라 중에 글로벌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내 인프라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글로벌로 가기를 원하고 만들었을 텐데 그런 데이터 제너레이션 후에 데이터의 퀄리티나 아니면 서티피케이션이 정말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는데 별 쓸모가 없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내 성격이라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소프트만입니다. 위는 하드만이고 밑은 소프트만이에요. 다음 걸 보시면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한 건데 인프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리드 캔디데이트의 과제가 돈을 못 받는다고 흔히들 말씀하세요. 거기가 비었으니까 거기에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프라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하고 소프트마니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인프라에 원한 거는 생공이나 화연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리드 캔디데이트까지 끌고 가는 게 생공과 화연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첨단 복합단지도 리드 캔디데이트, 리드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 캔디데이트에 돈을 더 넣어야 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출범할 때 사실은 여기 리드 캔디데이트가 지난 옵티마이제이션 된 것을 개발하는 쪽에 포커스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사업단의 지금 투자는 여기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왜냐?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되고 가져오는 과제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키스텝에서 만든 겁니다. 바이오 그러면요. 미래다, BT다, 건강 창조 국민, 산업화, 뭐 창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글로벌화는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투하되는 자본이나 그 다음 이거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미국과 영국과 스위스와 이스라엘하고 파이프라인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신약개발조합에서 조사했던 걸 가지고 다른 나라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비슷해요. 특징적으로 남이 안 하는 걸 하고 있는 건 여기 하나 있는데 하이플리피데미아입니다. 왜 이런 비교를 했는가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 특화된 어떤 타겟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 이건 신약개발조합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 연구자들이나 회사의 모든 파이프라인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했을 때 살아남을 만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 데이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는 지금 보시면 Applied Basic Research Development Research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는 5대 지원, R&D 지원에는 바이오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러시아는 피직스, 이뮤놀로지, 클리니컬 메디신, 파마콜로지가 다 들어있어요. 저희 사업단 잠깐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업단은 사실 10개 라이센싱 아웃을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10개 라이센싱 아웃이 되면 학교, 정부, 기업 간의 채널이 만들어지고 전문가 집단 형성이 될 테니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단장 응모했을 때 발표한 자료고요.
지난 기간 동안에 178개의 과제를 접수를 해서 약 43개의 협약을 했고 그 중에 6개는 상위 단계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산학연 연결된 과제가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소프트마니로서 연구자들이나 기업을 도와서 이 기본의 인프라랑 같이 코업을 하게 하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로 산업의 그 결과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볼 때도 한국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느냐를 서치할 수 있는 원스톱 샵 같이 허브 같이 지금 포지셔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라는 게 인적 네트워크, 물질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특히 물질 네트워크는 외국에서 보내주는 물건들을 우리가 리뷰하고 국내 기업에 소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리드부터 캔디데이트, 프리클리니컬, 페이스 1, 페이스 2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업단은 프리클리니컬 이후에 페이스 1, 2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는다. 앞에 건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러고 싶어요.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내는 과제 중에 대부분이 리드에 이 리드와 캔디데이트를 합하면 전체 과제의 디스커버리가 25개나 있고요. 프리클리니컬, 페이스 1, 페이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란 줄이 간 거는 대학에서 회사로 그 다음에 여기는 벤처기업에서 회사,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갔다가 회사로 들어간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지난 2, 3년간 디벨롭먼트의 에코시스템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학에서의 결과물이 벤처로 가든지 벤처의 결과물이 국내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데 저희들의 리뷰 시스템이나 저희들이 선정한 것들이 거기에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들 프로젝트 진행은 다 이렇게 오렌지바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한 달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그동안은 나쁜 이야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훌륭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5%가 아시아 존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굳이 서양을 대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글로벌화가 얼마나 쉬워졌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만 가지고 있다면 멀리 나가서 팔 필요 없이 아시아 시장만 석권해도 전 세계 인구의 75%를 커버합니다. 더 좋은 거는 이건 돈으로 재구성한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땅덩어리 지도만 봐왔는데요. 돈으로 재구성했더니 2008년 재정위기 이후로 이 북반구가 남반구는 없습니다. 아예. 남반구는 돈이 없는 나라니까 생각을 끄고요. 북반구에서조차도 돈으로 재구성했을 때도 아시아 지역이 구매력이 훨씬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로 진출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점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제약기업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화두가 오픈 이노베이션이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과거에 파이저나 GSK나 이런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이 한국이나 이런 나라를 뒤지면서 라이센싱인이나 아니면 테크놀로지 라이센스를 위해서 서칭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이 시점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점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아까 그 유나이티드 제약에도 보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만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전체를 봤을 때 어떤 회사는 공장으로, 어떤 회사는 기술로, 어떤 회사는 제품으로 누구나 다 자기한테 맞는 글로벌 진출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좋은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과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물론 과제가 다 진행되는 게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근데 소위 말하는 마이너 대학의 교수님들의 과제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온 걸 보면 지금 40대 사이언티스트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걸로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멀티내셔널 컴퍼니가 대학과 그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처럼 국내 기업도 그거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나중에 봅시다라고 하지 마시고 국내 기업도 좀 더 초기 단계부터 대학 교수님들의 과제가 디벨롭먼트 옵션에 좀 적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친절하게 가이드 해주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실제로 라이센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구슬이 많은데 꿰지 않아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건 연구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다 돌아오시고 외국에서 많은 일을 하다 오시면 거기서 하시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내긴 좋죠. 그렇지만 아까 앞에 연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은 차별화되지 않으면 신약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계량신약도 차별화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언맷 니즈인지를 찾고 연구자끼리 모여서 생각할 게 아니라 병원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고려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뭔가를 찾은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랑 코오퍼레이션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내가 잘하는 일로 내 프로젝트를 끌고 가면 절대로 글로벌화 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돈 많이 버십시오. 예, 우리 이동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그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인데요. 파마링크를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의약품 영문 검색 사이트인데요. 단순 검색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가 검색 제품의 제조사로 바로 컨택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이트입니다. 파마링크 개발자이신 김용호 사장님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시고 동아약품에서 마케팅 산무, 개발 전문으로 근무하셨고 현재는 파마링크 대표로 계십니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방금 약업에서 소개받은 김용호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생뚱맞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주제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받으신 그 심포지엄 목차에 없는 순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글로벌화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글로벌화에 영향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약업에서 그걸 감안해서 넣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파마링크는 저희 나라에 없던 종류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제가 써놨듯이 저희가 제약업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저희 나라에 제일 없는 부분이 링크 부분이었습니다. 글로벌화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하고 국외하고 연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제약업하고 다른 약업이나 약국이나 병원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경 내용에 근거한 그림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닌데 성경 문구에 보면 에스겔서에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있고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는 아닌데 이 부분이 좀 약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 다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를 어우르는 기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화에 관계된 부분이 제일 먼저 이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다시 얘기할 거 없이 글로벌화는 저희 약업계의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시작할 단계에 있어서는 신약 연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방향표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콜롬비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집행하는 당사자로 보면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리고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마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부분 글로벌화가 핵심이긴 한데 과연 제품이 없는가? 저희 나라 약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디보다도 약품의 종류 가짓수가 많은 것 같고요. 단지 문제는 외국에서 이제 그런 제품을 찾는 경우도 꽤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취약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업신문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글로벌화를 위해서 저희 복지부에서도 많은 애를 써서 이런 성과까지 얻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과가 안 나는 이유는 아마 좀 균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적으로 그 어떤 새로 글로벌화를 하는 거는 인맥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이 약한데 온라인 측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좀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일단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좀 미션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가 되려면 딴 무엇보다도 먼저 영문 쪽이 검색이 돼야 되고요.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제품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나라의 글로벌하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허가 전 제품을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실제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존재 유무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DMF나 PV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구의 안정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생활 시적도 정리하고 비주얼한 자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핵심을 뒀던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엮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적인 링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념도를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 한 10,000개 정도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아마 가공이 안 된 것까지 이제 가공을 마치고 나면 한 15,000개 정도의 DB가 컨택 DB가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갖고 저희 나라 양업계의 저희 나라 의약품 퀄리티가 어떻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격주로 이메일을 쏴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의약품의 퀄리티를 알리면서 해당 본 사람들이 그런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아마 저희 사이트에 와서 열람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오프 협조를 위해서 경영전람하고 협조하는 모양을 취했고요. 검색된 제품에 대해서 컨택을 그 사이트에서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택 내용은 해당 제약회사로 넘어가고 해당 제약회사 컨택 내용을 알고 나면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렇게 막막한 기분이 아니고 좀 산뜻한 기분으로 자신감을 갖고 비즈니스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택 부분은 첫 번째 이메일로 컨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경영자료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컨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를 건너뛰고 사이트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모를 겸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마링크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로그인 한 상태고요. 이쪽에서 외국인이 검색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반대편에 화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 메일 주소를 열어놨습니다. 제 메일 박스고요. 앞에 했던 건 지우고 현재 메일 박스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의약품 컨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를 해뒀고 프로덕트 서치는 제일 위가 이제 몰레큘 검색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분으로 검색을 합니다. 한 예를 치고요. 예를 들어서 리팜피신을 검색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영문으로 해서 이제 제품 사진, 제품명, 제형, 회사, 이제 성분 함량, 에치칼 여부,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자료의 종류, 그 다음에 마케팅 상태냐, 허가만 받았냐, 그리고 생동 여부,
그다음에 PV에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 상태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쪽 별도 칸에 보면 생산 금액이나 이제 그런 스테빌리티까지 생산의 연속성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한국에 이런 제품이 있구나 존재를 안 다음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컨택 요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컨택 버튼을 줬습니다. 컨택 버튼을 치면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코로시안 제약회사인데 코로시약에 전혀 어떤 네트워크가 없어도 일단 코로스 연락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아마 제 경험상 연락을 하는 파트는 라이센싱 파트나 수집 관련 부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어딘가에 클릭을 해놓고 그다음에 본인이 내가 바이어냐 원료 공급자냐 아니면 파트너십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자기의 입장을 밝힌 다음에 밑에 거는 회원 등록할 때 있던 자기의 인적사항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어태치가 되고 제일 밑에 해당 제품명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뭐라고 이제 궁금한 내용을 쓰겠죠. 그 이상 그냥 이 정도 쓰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접수가 돼서 디어 멤버스 해가지고 쭉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이 검색을 하고 나서 접속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쪽에 반대편입니다.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이메일이고요. 지금 아까 그 상태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컨택 요청이 들어온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링크에서 컨택 리포트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파마링크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담당자 아까 뭐 이게 라이센스로 아까로 보낸 것 같은데 라이센스인 경우에 있어서 컨택 프롬 얘를 이제 절 등록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바이어에서 컨택 요청이 있었다. There was contact request on your 리팜피신 타블렛 해가지고 로버트 김 바이어라는 사람이 요청이 있었고 상세 내용은 이제 인아웃 박스에 들어가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해당 담당자가 로그인하면 편의상 다시 온사이트로 오겠습니다. 이쪽 보면은 여기 인아웃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까 문의한 내용이 되겠죠. 문의한 내용이 있고 반대편에 코로스약 담당자가 로그인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인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저도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됐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장이나 거래 상대방이 반응이 있을 때 가장 기분이 났고 일할 의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 중인 제품이 됐든 지금은 편의상 이제 전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개량 신약 파트나 또는 신약 파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제품이 됐든 그리고 이제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 됐든 그런 제품 모두에 대해서 외국과 손쉽게 효율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 4월 첫째 주 일본 CPHI 일본 CPHI 할 때 일본은 갈 예정인데 그때의 제품 하나를 일본 제품 하나 들여올 예정입니다. 이제 협의가 거의 끝났는데 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제품도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이 아닌데 신제형 제품인데 그걸 협의하러 이제 일본에 갑니다.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는데 그런 꼭 신약이나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유나이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종류의 제품도 네트워크를 넓게 펴가지고 컨택을 하면 어떤 의외의 결과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준비해 봤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의 어떤 종류의 서비스고 글로벌화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에서 시간을 특별히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지금 슬라이드가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아까
컨택 박스를 자세히 못 보여드렸는데 컨택에 들어가면 바이어나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느 나라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컨택 박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IT 베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름껏 그 제약사의 힘을 덜기 위해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그럼 도대체 왜 여기서 얘기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림 나와 있다시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본인 컨택은 본인이 등록을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릴 내용은 요거는 약간 뭐 파마링크 사이트를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회사별로 내 이메일을 등록을 해놔야 메일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대표 이메일을 등록하고 라이센스 인아웃 수집 담당자 이메일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저는 시간 마지막으로 컴퍼니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컴퍼니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면 아까 회사 거래 상대방이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품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회사, 어떤 성격 회사인지 해서 그거는 화면만 잠깐. 여기서 예를 들면서 하는 베르나입니다. 베르나의 제품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예제로 해놓은 건데 아직 업로드가 안 돼서 회사 이미지 안 올라가 있고 애뉴얼 세일즈 등등등등 기본 회사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제가 올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저희 파마링크 올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각 프로파일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일단 큰 에너지 없이 큰 마케팅 비용 없이 각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화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저희나 전체 분위기가 됐는지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없는 부분만 찾아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이제 사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나마 글로벌화에 관련된 일을 하나 진행을 하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부 특별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고 10분 쉬셨다가 제2부 패널 종합 토론회를 정확히 10분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